자, 봅시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래저래 일이 많다 보니까 진도가 급한데, 그지? 이래저래 오랜만에 수업을 하게 됐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성리학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다시 또 고려와 조선의 성리학, 일본의 성리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리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학문이었느냐, 요거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송나라 때 나타난 학문이고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성리학에서는 인간과 사회, 자연, 우주, 만물이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역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성즉리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맹자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선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남송대의 주희의 경우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거경국리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었어. 다시 말해서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있어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학문적 탐구를 하는 사대부가 농민보다 우월하고 학문적 탐구를 하는 한족이 오랑캐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으로 활용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주희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완성한 주희의 경우에는 사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학과는 달리 성리학은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맹자가 공자와 더불어 성인으로 추앙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가게 되면서 한족들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성리학에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대의 명분론이나 화의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성리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성리학의 경우에는 서원을 통해서 지배층에게 가르쳐졌고 향약을 통해서 피지배층들의 경우에도 성리학적인 질서를 믿고 따르고 만들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몽골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웠던 명나라 때 유학의 전통을 부활시킬 것을 대단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조하였고요. 그러면서 당시 가장 핫했던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명나라 사회를 지배하는 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명나라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이 명나라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명나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자 이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양명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양명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마음이 곧 우주의 원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심즉리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 나의 착한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양지, 지행합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양명학을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한반도와 일본의 성리학이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었습니다. 원간섭기의 고려였어요. 자, 13세기 말에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당시 가장 핫했던 유교인 성리학을 배워서 고려에 알리게 됩니다. 자, 이후에 고려에 들어온 성리학을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진사대부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이 약화되는 틈을 타서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원 자주개혁 정책을 실시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친원파 세력,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권문
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민왕은 반원 자주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권문세족과 싸울 수 있는 개혁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과 학문으로 무장을 한 개혁적인 젊은 관료들을 키워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신진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민왕이 신진 사대부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게 했던 학문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이 받아들이고 공부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성리학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고려 말에 과거 시험 과목에 무엇이 포함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성리학의 특징,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한다?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과거 시험에 사서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려 사회에서 성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자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자,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공부했고 그만큼 고려 사회에서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고려 말에 여러 가지 개혁의 대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고려에서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었던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려의 개혁 대상이 바로 이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랑 손을 잡고 고려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나쁜 짓들을 벌이고 있었느냐? 바로 불교 사원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려는 불교 국가였다라고 할 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상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불교 사원 세력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불교 사원 세력들의 경우에는 권문 세력들을 사상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 그러한 유대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뭔 소리냐면은 신진 사대부들은 권문 세력들을 개혁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권문 세력들을 비판하려면 어떤 세력들을 넘어야 됐다? 불교 사원 세력들의 사상적인 보호를 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알다시피 원래 기존의 유학은 불교보다 철학적인 수준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원래 기존의 유학은 불교보다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수준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낮았죠. 그래서 송나라 때 유학자들이 불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를 받아들여서 유학을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게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신진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불교를 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불교를 비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말해서 고려 말에 개혁의 대상이었던 권문 세력들이 불교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유지하고 횡포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문 세력들을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신진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불교와 엇비슷한 철학적 수준을 가진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삼아서 불교를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고려 말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 말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신진 사대부들 가운데 정도전과 같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죠? 그죠? 네. 다시 말해서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였지만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간 사람들은 누구였다? 신진 사대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성리학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였다? 성리학에 의해서 설계되고 성리학에 의해서 채워지고 성리학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가 곧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였다. 말 그대로 조선 이퀄 성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이 페이지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고려 말의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들어왔어요.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신진 사대부들이라서 성리학을 개혁의 사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후에 신진 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비판할 때도 성리학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성리학을 배운 신진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조선은 성리학적으로 계획되고 채워지고 운영되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네. 하나 더,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 사원 세력을 비판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정책이 실시가 되느냐?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불교에 대한 억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숭유억불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내에서 교회 볼 수 있듯이 거리에서 사원들을 볼 수가 있었어. 하지만 조선시대 넘어가게 되면서 숭유억불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절들 전부 다 쫓겨나요. 어디로? 산속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유명한 절들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성리학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되고 채워지고 운영되었던 나라인 조선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와있죠. 조선인은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성리학으로 운영되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국가 통치의 이념이자 국가의례, 사회의례의 논리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리학적으로 바람직한 일로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리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성리학적으로 옳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뭐든지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고 성리학적으로 옳은 일들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 성리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리학적 생활 규범의 확산이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성리학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성리학적 생활 규범의 확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살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한 번쯤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관혼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봤나요? 네, 어른이 되면은 갓을 쓰는 성인식 관례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혼례를 치르죠. 죽으면은 초상을 치르는 상례, 죽고 난 이후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를 치르죠. 누구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의 의례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관혼상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거쳤던 관혼상제의 의례가 어떤 스타일로 변했다? 성리학적인 방식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배층이었던 왕실과 양반층이 먼저 유교적인 혼례를 받아들이고요. 이후에 그것이 상례, 제례 등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관혼상제의 의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뀔까? 잘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들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서구화된 사회를 살고 있죠. 그죠? 결혼식 가면은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해? 한복으로 갈아입고 패백하죠. 그죠? 여전히 서구화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 혼례의 과정을 한 번씩 거치고 있어요. 그죠? 원래 이렇듯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건 쉽게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으로 만들어지고 성리학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긴 했지만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형제, 아들, 딸 구분 없이 누구나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산도 어떻게 물려줬느냐? 재산을 왜 물려줄까? 재산을 물려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사요. 제사 지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제사상 굉장히 화려하게 차려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사를 치르려면은 재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남녀 형제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누구나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당연히 그렇죠. 남녀 형제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남녀 형제 똑같이 나누어준다. 균분상속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규범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혼인의 방식도 어떠한 식이었느냐? 남귀 여가 혼이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대리사위제? 서옥제? 고구려에서는 대리사위제 서옥제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낳고 장성하면은 그제서야 독립하였다라는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어떤 것이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독립을 하는 남귀 여가 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선생님은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정말 현명한 분들이었다라는 거.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봅시다. 아침 드라마에서 가장 나오는 그 갈등, 대표적인 갈등 뭐예요? 고부 갈등 아닌가? 물론 바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이 나쁜 X 하면서 막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막 이런 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들보다 좀 더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한 사회적인 동물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랑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 법이죠. 그렇지 않나?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는 어때? 사실 좀 단순한 동물이에요, 그죠? 먹을 거 잘 주고, 그지? 자기 방만 따로 마련해주면은 굳이 싸울 일이 없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많이 들어봤지만 장인어른 사이의 갈등 들어봤어요? 전혀 못 들어봤죠. 그죠? 선생님도 집사람이랑 같이 우리 부모님 댁에 가 있으면 불안해. 이쪽 눈치,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엄마 아빠 눈치도 봐야 돼. 하지만 오히려 내가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네 집에 가서 처갓집에 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TV 보고 앉아있어도 아무도 눈치 안 주고 장인어른은 술만 먹어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잖아. 와이프한테 막대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을까? 없죠. 그죠?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훨씬 더 가정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리학은 무엇을 대단히 강조하느냐? 이 인간 사이에도 위아래 위계질서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위계질서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남녀 형제에도 분명히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형이 위고 동생이 아래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고 하는 남전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지내게 되는 맞다? 남자 중에서도 누구? 첫째 아들, 장자가 지내는 게 맞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장자 중심으로 부모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다. 만약에 집안에 장자가 없다면 첫째 아들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안 하고요. 다른 집에서 양자를 들여옵니다. 첫째 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첫째 아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조선은 철저한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성리학은 위계질서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양자를 데려와서 첫째 아들을 만들어서라도 부모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그만큼 조선은 철저한 성리학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첫째 아들만 부모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니까 재산 상속도 당연히 누굴 중심으로? 첫째 아들과 남성 중심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산다. 성리학적으로 옳아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친영례 같은 이런 혼인의 풍습이 조선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점차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조선 중기 이후에 사림이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선은 더욱더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사회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귀 여가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적인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친형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성은 남성 집안의 부속품 같은 이런 어떤 존재로 그 인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도 된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성동본 같은 집안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리학에서는 그런 거 철저하게 금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성동본 불혼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1994년까지 법적으로 동성동본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을까? 응답하라 1984 이런 거 봤나요? 거기 보면은 아마 주인공 중에 2명이 이제 동성동본이라서 결혼을 못하다가 94년에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누구였지? 선우랑. 맞아. 열심히 봤네. 지금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성리학의 영향력을 적게 받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4촌까지도 결혼이 가능해요. 형제만 아니면 결혼도 가능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갑자기 떨어졌지? 내용이라서 그런가? 자, 봅시다. 또한 주자 가례에 따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거나 가묘나 문묘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모습들이 조선에서 나타나게 돼요. 3년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3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묘, 집 안에다가 집안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 사당을 만든 걸 가지고 가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묘는 마찬가지로 집 안에다가 가문의 좀 더 훌륭한 조상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일컬어 문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들 했을까?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자 가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유학자 이름이 무엇이었어? 주희였고 이 사람이 공자 맹자급으로 존경을 받게 되면서 주자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주희가 집안에서 의례를 행할 때 관원상제 의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쓴 책이 있어.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자가례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철저한 성리학 사회에서 주희께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책을 썼어. 그러면 그걸 반드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자 가례에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른다든지 가묘, 문묘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선시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선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사회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에서도 성리학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될까요? 우리 교실에도 성리학이 남아있어. 너무나도 성리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교실에 떡하니 붙어있어요. 네, 바로 태극기입니다. 자, 성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그 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그죠? 채워진 게 있으면 빈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없고 빛과 어둠 양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세상 만물들은 그런 바로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흑 금속, 물, 나무, 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태어나고 운영이 되고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성리학적인 이론을 기호로 표현한 게 뭐다? 그게 바로 태극기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19세기의 개화사상가였던 박규수가 우리나라에도 뭔가 깃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조선의 가장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던 종교이자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었으니까 그 성리학을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깃발이 이 성리학의 어떤 이론을 기호화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몰랐죠, 그죠? 우리의 태극기는 성리학의 이론을 기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묘나 사당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에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무늬 같은 것들을 그려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차 타고 어디 지나가다가 큰 한옥처럼 생겼는데 대문 앞에 태극무늬가 그려져 있다? 라고 하면은 저기는 제사 지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권리사 앞에 가보면은 태극무늬 그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거기 공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 떡하니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도 가옥을 지을 때에도 음양의 원리에 따라서 여성이 생활하는 안채와 남성이 생활하는 사랑채를 이렇게 분리해서 집을 짓는, 특히나 이제 양반들의 가옥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건축 양식이 또 조선시대 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의 영향력이 어땠다?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조선 중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워낙 철저하게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고 성리학적으로 옳은 일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성리학에 대해서 깊은 심도 있는 철학적인 논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사단 칠정 논쟁이라든지 인물성 동의 논쟁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칠정 논쟁은 뭐 주로 이황, 이이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에요. 정확히는 이황은 이이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죠. 그래서 이황이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이이는 이제 새로운 샛별로 떠오르는 천재적인 그런 어떤 신인의 입장이었죠.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이황한테 이이가 질문을 하러 와서 하루 종일 토론을 하고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황이 후배들이 무섭다더니 저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전해지기도 해요. 아무튼 이 사단 칠정 논쟁은 그 이황과 이 두 사람과 관계가 있는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1,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지? 대개 이황. 5,000원짜리에는 이이가 그려져 있죠. 그죠? 화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려지나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는 어떤 사람들이 그려져 있어요? 성리학자 2명이 그려져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리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단 칠정 논쟁은요. 인의 예지, 인간의 이성적이고 선한 감정과 희노애락 애호욕, 인간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이 하나에서 나오느냐 따로따로 나오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인물성 동의 논쟁은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가지고 벌였던 논쟁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딴 거 가지고 왜 논쟁을 벌여?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름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인물성 동의 논쟁의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한다면 오랑캐는 동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랑캐랑 같이 놀면 안 돼. 청나라랑은 사이좋게 지내서는 안 돼. 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한다면 오랑캐 역시 인간과 본성이 같기 때문에 청나라는 함께 교류하고 상대할 가치가 있는 또 배워야 될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조선에서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성리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심도 있는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크게 높아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됐죠? 네. 자,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사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위해서는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조선을 더욱더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사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워서 여기에서 성리학을 가르쳤습니다. 백운동 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거든요.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 곳곳에 유학교육기관인 서원이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면서 피지배층들로 하여금 성리학적인 질서를 따르고 살게 만들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조선은 더욱더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국가로 발전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성리학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으며 성리학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놓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성리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끝났어요,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조금만 더.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성리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된 시점은 한반도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던 가마쿠라 막부 그 후기에 이 성리학이 일본에 전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리학이 일본에도 전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누구에게서 이 성리학이 연구가 되었느냐? 승려들 사이에서 불교가 주로 연구가 되었어요. 왜 그렇냐면은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나요? 막부.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죠? 유학자들이 지배했던 중국과 한반도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학문의 연구 같은 것들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스님들에 의해서, 승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새로운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유학자가 아니라 불교를 믿는 스님들이 성리학을 공부했대. 그게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겠어, 그지? 한반도나 유학자들이 지배했던 중국이나 한반도에 비해서는 일본에서는 그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보니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어땠다?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전파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성리학으로부터 영향력을 크게 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가 언제 이후에 일본에서 성리학이 빠르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하느냐? 임진왜란 이후, 정확히는 정유재란 이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유재란 배운 기억나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빠르게 확산해 나가다가 명나라의 참전으로 일본군이 후퇴를 하죠. 그러다가 일본이랑 명나라 사이에 휴전협상이 전개되는 동안 잠시 전쟁이 멈추었다가 휴전협상이 끝나게 되면서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니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배운 기억 나죠? 그죠? 자, 일본의 에도 시대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막부가 세워져요. 그게 에도 막부고 그 시대를 에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도 시대의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성리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리학이 워낙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때도 없는 겁니다. 왜? 일본에서는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정유재란 때에 포로로 일본에 끌려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조선의 성리학자 강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은요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조선에서 꽤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성리학적인 수준은 꽤나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관직을 내던지고 자기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와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온 가족이 다 같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후지와라 세이카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드디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볼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강항에게 가서 평소에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때 몰랐던 것들을 물어보고요. 강항은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후지와라 세이카는 일본 최초로 성리학을 이해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책으로 남겼으니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사서오경 외훈이라는 책이에요. 사서오경을 일본에서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의 주석본 성리학 서적이 바로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강항은 나중에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깊은 감사를 받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조선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하야시 라잔 같은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야시 라잔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돼요. 뭔 소리냐?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무사 정권을 세우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고 이때부터를 에도 시대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정권 에도 막부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후지와라 세이카를 찾아옵니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필요하다. 당신이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니 나를 도와서 일본 사회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후지와라 세이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늙고 몸이 약해서 힘드니 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을 데려가서 그 역할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 명을 추천하였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하야시 라잔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막부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의례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후지와라 세이카 아니 하야시 라잔의 사상의 핵심은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분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다. 우주 만물의 원리인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게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하야시 라잔의 사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만드는데 이 하야시 라잔이 그런 어떤 사상적인 이론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성리학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논리이자 학문인 관학으로 정해지게 되고 또 널리 활용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이 일본 사회가 한반도나 중국과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과 한반도는 유학자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회였다? 무사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무사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일까 아닐까? 물론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뭘 믿는 사람들이냐? 여전히 불교와 그들의 고유의 종교인 신토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의 영향력이 한반도처럼 조선에서처럼 널리 퍼졌다, 강하게 퍼졌다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선에서는 과거제가 시행이 됐어요.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공부해야만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성리학이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일본에서는 과거제 같은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무사라는 신분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세습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부모가 무서면은 나도 그 뒤를 이어서 무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성리학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출세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성리학의 영역이 강하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조선시대 때에는 관혼상제의 의례를 전부 다 성리학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결혼과 같은 기쁜 의례는 신토의 방식으로, 장례나 제사 같은 엄숙한 의례는 불교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조선처럼 사회 전반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가 됐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성리학이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본에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 앞으로 우리가 15세기 이후에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 각 지역의 지배층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배울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다? 성리학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6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크게 바꿔놓은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잘했어.